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저녁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코스피가 사이드카를 3차례나 발동시키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4,200%가 넘는 급등세로 마감하면서 5,300선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집중적인 호재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들썩였는데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장중에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4%가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극적인 반등의 배경과 함께 20%가 넘게 폭등한 아모레퍼시픽의 격포제, 그리고 1% 급등한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298.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4.10%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127.55로 4.33% 올랐고요. 박 교수님, 장중에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했는데 결국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단기 급등 이후 매물 소화 국면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됐고, 이것이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5,3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매수세와 차익 실현 매물이 격렬하게 충돌한 것이죠. 사이드카가 3번 발동됐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 매매가 활발했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했고,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첫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오후 1시와 2시에 추가로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 마감을 향해 갈수록 매수세가 우위를 점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만 15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 달 평균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방증이죠. 코스닥도 4.33%나 올랐는데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할 때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천스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운용사들이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3천 쓰닥이라면 코스닥 지수가 3천선을 돌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1127 수준에서 3천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현재 국내 기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이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의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0.25%나 급등했는데요. 16만 5,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 교수님,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은 말 그대로 겹호재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개선입니다.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드디어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입니다.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한한령 완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중국 내 K뷰티 제품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 라인업입니다.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라인이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년 만에 최고치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20년 2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이전 호황기 수준을 회복한 것이죠.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20만 원 선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추세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도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91%, SK하이닉스가 5.72%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7.87% 급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면서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 개선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TSMC도 5.48% 올랐는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운용하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가 순자산 5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대 비중으로 담고 있는데,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어땠습니까? 미국 방위비 증액 이슈로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인데요. 방산주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견조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HD현대 일렉트릭은 1.07%나 급등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의 경우는 방산보다는 전력 기자재 부문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2030년까지 호황이 보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놀라운 수준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수주 잔고도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건설 붐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력 기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도 13.57%나 급등했는데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사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47,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머스크의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특이한 종목으로 삼화페인트가 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올라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삼화페인트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특정 세력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테마성 급등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는 어떻습니까? 4만%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이건 착시 효과입니다. 제일바이오는 최근 주식 병합을 단행했는데 병합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가만 비교하면 4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0.76%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이 혼동하기 쉬운데 반드시 병합 비율을 감안해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1.53원으로 0.62%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21로 0.1%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약화됐습니다. 둘째,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금 유입이 환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셋째,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이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461원 수준이면 최근 몇 달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말 1,500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된 수준입니다. 다만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큰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62.72달러로 1.31% 떨어졌는데요. 유가 하락은 수급 불균형 우려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요 전망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의 범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 가격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5,033달러로 1.65% 올랐는데요. 금은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금 가격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5시 아이의 실적도 주목할 만합니다. 4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5시아이는 4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을 기록하며 이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특수화학 제품 부문의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주가는 2.58%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산업의 회복과 함께 5시아이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1.97%, 나스닥이 2.18%, 다우 지수가 2.47%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증시의 이런 반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요일 미국 증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 전주에 상당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을 주도했는데 엔비디아가 7.87% 급등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애플도 0.8%, 테슬라는 3.5%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빅스 지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20.37로 6.43% 하락했지만 여전히 2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빅스가 20을 넘는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게 유지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 둔화로 매출 성장도 제한적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와 미중 갈등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3,000선을 회복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나스닥이 23,031.1로 23,000선을 지켜낸 것은 중요합니다. 기술주에 대한 장기 신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일본 증시도 강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5%대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부각되면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이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엔저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과 건설주들이 특히 강했습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지속 가능할까요? 정치적 변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경기 부양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상승 모멘텀 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특히 엔저가 지속되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이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초장기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빗썸 사태도 계속 논란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헛웃음을 지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빗썸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이 문제를 보고받고 헛웃음을 지었다는 것은 현재 감독 체계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찬진 의원은 인허가 제재까지 거론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찬진 의원은 빗썸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를 취소하는 제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조치인데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빗썸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의 인허가가 취소되면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들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한 법적 쟁점입니다.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리 없이 받은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의의 수령자인지 악의의 수령자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시스템 오류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매도했다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류인 줄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매도했다면 민사상 반환 의무만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7411.57달러로 0.21%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7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둔화됐습니다. 출시 초기에 열기가 식으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채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셋째,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 10만 달러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적이고 반감기 효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올해 말까지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수준을 목표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알트코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각자의 펀더멘털에 따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디파이와 NFT 관련 코인들은 해당 섹터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등락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비트코인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글로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방위비 증액 문제가 계속 화제인데 한국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방위비 증액이 한국산 무기 구매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어질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 무기 구매를 조건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산주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수출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내고 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미국 방위비 이슈와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큽니다. 반도체 섹터의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투자 테마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HBM 분야는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를 본격 양산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습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2.47% 올랐는데요. 2차 전지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섹터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계속 확대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장품주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급등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섹터 전체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화장품 섹터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LG생활건강,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도 중국 시장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 로컬 브랜드들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실적 개선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분기별로 확인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향후 주요 일정 중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 수요일에 미국의 소비자물 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실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런 일정들을 고려할 때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했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실적이 확실한 우량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우량 자산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섹터별로 추천하신다면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AI 붐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성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핵심 투자처입니다. 둘째,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역량이 검증된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입니다. 오늘처럼 사이드카가 여러 번 발동되는 날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급등할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급락할 때 패닉 셀링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신이 정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현물 중심의 장기 투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해외 투자도 고려할 만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시장입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나 나스닥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변동성 속의 기회를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이드카를 3번이나 발동시키며 요동쳤지만 결국 4.1% 급등하며 5,300선 바로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화장품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고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20% 급등과 HD현대 일렉트릭의 11%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오늘처럼 급등락이 반복되는 날에는 매매를 자제하고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무리한 투자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극적인 반등을 기록한 국내 증시 상황과 함께 주요 종목들의 급등 배경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